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주말이면 찾아오는 시사 야부리 시간입니다.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아, 일주일이 너무 금방 갔네요. 뭐 했는지도 모르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진짜로. 이거 무슨 장마철 같은 비스무리한. 봄비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번개도 너무 많이 치고. 아, 그렇지. 번개 많이 쳤어요. 낮부터 번개 치더니 새벽에도 번개가 치고 비가 국지성으로 막 한 방에 확 오고 멈추고 확 오고 멈추고 이래서 너무 습해가지고. 네. 제습기가 검색어 실시간에 갑자기 떠오르고. 제습기 써본 적 있어요? 있죠. 저희는 애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쵸. 그 습기는 없어져서 좋은데 네. 뜨거운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게 조금 이제 쥐약이죠. 날 더울 때는 별로군요. 날 이제 막 푹푹 찌고 이런 한여름에는 좀 괴로워요. 그럴 때는 에어컨으로 제습 기능으로 돌려서 써야겠네. 그렇지. 근데 이제 에어컨을 제습기로 켜놓으면 네. 전기세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습기를 사서 놓는 건데 이래저래 거지 같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산뜻하게 더운 걸 택할 것이냐, 조금 꿉꿉하게 덜 더울 걸 택할 것이냐. 둘 다 뭐 헬이야. 진짜 아이들 입장에서는 습기가 아무래도 많으면 이제 병 많이 걸리거든요. 애들은 특히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조금 덥더라도 뭐 선풍기를 틀어주거나 아니면 잠깐 에어컨을 켜더라도 이 습기가 없는 게 좋으니까 애들 있는 집에서는 제습기를 이제 반드시 켜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 나오고 그러면 사실 조금 그래서. 어떻게 아이스크림 사주셨어요? 그치, 애 사줬죠. 아이스크림. 엄마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리고 그 이제 플러스 친구 그걸로 뭐 한두 분 정도가 그걸 듣고 되게 인상 깊으셨는지 짠하셨는지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아이들 그 이렇게 카톡 기프티콘 뭐 기프티콘 이런 거를 플러스 친구로는 그게 그냥 개인 카톡처럼 줄 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몰라요? 안 그래서 써봐서? 그걸 사셔가지고 캡처를 해서 사진을 이제 바코드만 찍으면 쓸 수 있으니까 보내주셨어요. 이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애들 갖다 주셨나요? 아니, 안 쓸 예정이에요. 왜? 마음만 받으려고.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안 쓰면 이제 취소되니까. 마음 대단히 감사하게 잘 받았고. 하여튼 사랑에 힘입어서. 하여튼 지난주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곳곳에 침수들이 있었어요. 도로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많이 하니까 한 번에 확 오니까 도로에 곳곳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그 물 피해 가느라고 차도 막히고 그러더라고. 그렇지. 꼭 그거 이렇게 옆차에다가 확 찌끄르고 가는 사람들 있어. 그거 재밌는데. 그 맞으면 그지 같거든 기분. 나도 원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확 뿌리고 가는 거야. 에라이 그럼 나도. 그렇지. 웅덩이만 보면 그냥 싹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고 꼭 그거를 한번 이렇게 최대한 물이 많이 튀기는 방법으로 소리 나게 스피드와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 나름 상큼하다. 비 올 때 그렇게 막 맞으면서 막 발로 찰박찰박하고 그렇게 돌아다닌 적 없어요? 난 되게 싫어요. 싫어요? 되게 싫어요. 비 오는 거 되게 싫어요. 전 비 맞으면서 이렇게 찰박찰박하면은 되게 물론 맨날 맞고 다니진 않습니다. 저는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오다리여서 그런지 걸음걸이 습관에 뭔가 문제가 있겠지. 나는 항상 그렇게 신발 앞코가 젖어요. 그래? 그건 다 젖나? 보통은 앞코부터 젖죠. 누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앞코가 젖는 게 뭐 제가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그렇지. 오래 걷다 보면 그 앞코가 젖어가지고 이렇게 양말부터 젖어오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 그 느낌은 싫어. 너무 싫어. 그래서 찰박찰박할 때는 쓰리바를 착용하고 가야 됩니다. 비 오고 바람 많이 불 때 그냥 우산 써도 소용없는 그런 날씨 있잖아요. 그죠.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런 날씨 많았잖아. 그럴 때는 그냥 우비 대충 때려 입고 쓰리바 신고 반바지에 어차피 젖을 거다 생각하고 괜히 미친놈처럼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쵸. 뭐 이제 대학생 때 이럴 때는 비 막 오고 그러면 그냥 우산 안 쓰고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때는 좀 환경오염이 덜해서 탈모의 위험이 좀 없었구나. 그때는 덜하지.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다니는 학교는 워낙 시골에 있었으니까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비가 많이 온다 싶으면 미친놈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봉지 있어. 큰 거, 까만 거. 큰 거, 까만 거. 그거 이렇게 쓰고 혹은 모가지만 뚫어가지고 입고 다니고 재밌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한 대여섯 항상 봅니다. 비만 오면. 재밌어가지고 막 그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좀 안정적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좀 안정적이 되니까 이게 막 뭐 묻고 막 이런 게 싫어가지고. 하긴 저도 이 나이 먹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비 맞으면서 농구하는 것도 재밌어요. 아, 그냥 상큼해. 비 오는 거 싫어. 싫어? 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야부리에서 제가 이제 말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해명과 사과를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홍대 남성 누드 모델 사진 유출 사건. 그때 이제 그 사진이 처음으로 게시된 곳이 워마드인데 워마드에 대해서 제가 페미니즘 커뮤니티라고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제가 식견과 소양이 좀 짧아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혐 사이트인가요? 완전 남혐을 표방하고 나선 사이트도만요. 아, 그래요? 네. 일베 같은 건 거죠? 그쵸. 그러니까 메갈에서 갈라진 거예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메갈리아는 글로 보면 남혐이 많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페미니즘을 약간 표방했던 커뮤니티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갈라져서 나온 워마드는 커뮤니티 가입하려고 보면 뭐 공지사항 그리고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데 그 원칙 이런 거 쓰잖아요. 공지사항들을. 거기 보면 여기는 그냥 남혐 사이트라고 딱 고지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하긴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그런 사이트를 페미니즘 사이트라고 얘기했으니 분노하실만 하죠. 네, 저의 소양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체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들어보시면 네 이거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SNS 고자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몰라요. 인터넷 뭐 이런 거를 뭐 모르지는 않는데 그렇게 커뮤니티 활동하고 이런 거를 썩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워마드라는 것도 사실은 뭐 하는 데인지 이런 거 들어가 볼 일이 있겠습니까? 페북 인스타도 안 하는 마당에 인스타도 삭제했어요. 저도 이렇게 막 열심히 활발하게 하진 않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근데 저의 실수였고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최대한 덜하게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야부리를 준비함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막 뉴스를 클리핑해가지고 분석하고 앞뒤 선후 맥락을 찾고 이런 일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기대하지도 않죠, 들으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살면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사실 해보긴 해봤군요. 예전에 영화랑 컨텐츠를 할 때 때는 관련된 필드 그쪽 정보들은 주기적으로 클리핑해서 이제 뭐 회장실에 보고하고 이런 일은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사 이슈를 막 차곡차곡 정리하거나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지적해 주시면 즉시 고친다.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시차가 좀 있잖아요. 매일매일 방송이 나가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녹음하는 날이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뭐 전문적인 방송인들도 아니고 방송국이 아니다 보니까 매일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또 나름 매일매일 콘텐츠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반론이 올라오거나 그런다고 그거를 기민하게 바로 방송에 대응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이러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라. 그렇죠. 저희가 공중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양해를 좀 해주시고 워마드 부분은 저희가 잘못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뭐 근데 뭐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의 그 요지는 남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여자에게도 해서는 안 되고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어느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거를 용납하지 말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진심은 조금 방송을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들으신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잠깐 들으셨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팟빵 게시판에서 그 문제 많이 지적해 주신 아이마이 미마이님 목동으로 놀러오셔서 고기 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가장 눈길을 끌고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내용은 뭐 언론이 그렇게 관심을 아주 많이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갖고 있는 내용은 그래도 이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남북미 그렇죠. 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이제 모든 관심사는 이 부분에 많이 쏠려 있고 특히나 지난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남북미가 약간 그 허니문 기간이 비슷했잖아요. 굉장히 무슨 말만 하면 서로 웃으면서 받아주고 네가 그거 줄래? 그럼 난 이거 줄게.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조와 약간 다르게 최초로 살짝 각을 세우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오히려 이제 한국당이나 이런 건 봐라. 쟤네 원래 저런 애들이다라고 이제 역공을 막 펼치는 이제 빌미가 되기도 했는데, 오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되다가 혹시 또 빠그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사실은 조금 드는. 그렇죠. 그 선후 관계를 좀 짚어보면 그 단초를 미국의 존 볼턴 NSC 보좌관이 이분은 이제 최근에만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해왔죠. 북한의 핵물질을 전량 국외로 가져와서 폐기 처리해야 된다. 회수해서. 그리고 콕 집어서 찍어 얘기를 했어요.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그게 어디냐면 이제 리비아 핵무기들을 그렇게 처리했던 장소였다고 해요.
그래서 리비아 모델을 은근슬쩍 얘기하면서 북한도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솔솔 풍겼죠. 물론 분명 그 전에 폼페이오가 갔다 와서 좋은 토크가 있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6일 날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15일 날 자정에 못하겠다라고 북한이 바로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다시 하겠다는 말도 없이 무기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바로 이제 원투펀치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외교부 장관 비슷한 서열이라고 하네요. 이 양반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식이면 북미 정상회담은 다시 고려할 수도 있다. 미국이 뭔가 우리한테 우리의 핵을 포기하면 우리한테 돈을 주면서 거래를 제한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 그런 돈 필요 없다. 세게 나갔습니다. 네, 뭐 돈은 솔직히 필요할 텐데 뭐 이제 얘기 세게 해야지 지금. 전심이잖아. 네. 이거는 사실 이제 미국을 고려해서 발언을 한 거고 거기 콕 집어서 존 볼턴을 찍었어요. 볼턴 같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네. 우리식으로 치면 통일부 장관. 이분이 이번에 이 메시지는 남한 정부를 향해서 한 겁니다. 맥스 썬더 훈련을 통칭해서 미국과 남한이 우리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이렇게 또 해버리면 어떡하냐. 판문점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에 선전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꼴이 너무 우습다. 그 말인즉슨 태영호 씨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분이신데 네. 이제 탈북하셔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 양반이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지를 말하면 김정은은 절대 핵 포기 안 한다. 그리고 북을 붕괴시킬 수 있는 분명한 방법들이 있다. 뭐 이런 류의 그게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초청한 국회 강연이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건을 콕 집어서 남한이 이런 식으로 자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이 마주 앉을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또 한 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야 이거 북미 정상회담 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남북 정상회담 이거 무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류의 분위기가 주초에 많이 형성됐었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걱정이 조금 되고, 근데 우리나라 리선권 위원장이 얘기한 걸 보면 네. 군사회담, 판문점 회담 있을 때 잠깐 쉬고, 네. 뭐 이런 건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무기한 계속 다 한미 군사훈련을 쉴 거다 이렇게 기대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약간 일부러 조금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고 태영호가 얘기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할 텐데 이걸 뭐 여당이 참여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면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굳이 두 개를 콕 집은 걸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약간 이유를 조금 그냥 긁어서 이렇게 조금 만들어낸 그런 느낌이어서 이건 뭐 상황이 변화되면 얼마든지 다른 명분을 들어서 이제 그냥 없던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를 실축을 하거나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생긴 거는 아닌 게 분명하니까 오히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고려했을 때 기싸움을 하면서 살짝 쿠션으로 우리나라 얘기도 살짝 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포인트로 잡은 거는 미국 내 매파들, 미국 내 매파들의 준동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걸 보면 그 안에서도 각자의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서 그렇죠. 뭐 국가 전체의 이익과 반하는 행동들도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와 나머지 세력 간의 싸움이 있는데 네.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제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다들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몰아가고 싶어 할 텐데 그 싸움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 자기들만의 셈법이 있겠죠. 어차피 링 위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링에 올라가서 한 번 그 시합을 벌여야 되는데 그때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차곡차곡 이제 준비 운동 한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어찌 됐든 이거를 세레머니를 아주 잘 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른 걸 다 상쇄시키면서 가져가야 되는 지상과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이제 트럼프가 얼마나 세게 나와가지고 갈 거냐. 나머지가 달려있는 형국이라 그게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되기를 비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최대한 잘 기민하게 해야 될 텐데 다음 주에는 또 한미정상회담도 있고 하니까 이제 22일 날 석가탄신일 화요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약간의 이 말싸움이 없었다면 다음 한미 정상회담 가서 무슨 얘기해? 저희 잘하고 있죠? 그래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밖에 더 할 수밖에 없겠나 했었는데 뭔가 그래도
아젠다가 좀 세팅되는 느낌이에요. 네. 네, 북한 측의 저 태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중재하마라는 역할이 좀 부여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관전 포인트들을 몇 개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게 리비아식 모델과 북한식 모델은 뭐가 다르냐 이런 거예요.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테스트했던 2주의 인터뷰 요 코너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가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궁금한 게 정상 간 한 라인이 이제 생겼잖아요. 네, 남북. 네.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막 이렇게 해도 통화를 하려면 전화기만 들면 이제 통화되잖아. 그렇죠. 그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인가? 아예 통화를 안 하고 예전처럼 아니면 이게 뭐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뭐 국정을 통해서 이렇게 막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그게 신뢰관계가 조금 없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전화기 들고 우리가 이렇게 쇼잉 좀 할 건데 뭐 큰 틀에서는 저거 아니니까 뭐 아니면 이렇게 마쿠에서 뭔가를 얘기를 잘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한 라인이 가동됐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보도를 하겠어 그거를? 분명히 가동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게 가동해도 절대 얘기를 안 할 것이고. 그렇죠. 근데 가동을 안 하겠나 싶은 생각. 그러려면 뭐로 만들겠어.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있다면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한 30년 후에 나오겠지. 그리고 이성권이 얘기했던 맥스 선더 훈련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자극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스텔스 전투기가 떴다는 거지. 전통적으로 북한은 공군 피격에 대해서 공습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요. 네. 걔네는 사실 와서 한 번에 쓸어버리면 그리고 굉장히 자기들의 레이더나 뭐 이런 거로 걸리지 않는. 그래서 뭐 찌라시가 돌기로는 한동안 그렇게 돌기도 했죠. 뭐 북한 상공을 스텔스로 쫙 훑어가지고 어디에 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하고 있다는 내용에 굉장히 패닉이 되고 겁먹었다. 뭐 이런 찌라시가 돌 정도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해군 훈련이나 육군 훈련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특히 공군 훈련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왔대요.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에 열리는 한미 군사훈련에서 스텔스가 떴다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방부가 뭐 하는 데냐. 미리 예정돼 있던 훈련이라 하더라도 판문점 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그 몇 주 뒤에 있을 한미 군사훈련에서 어떤 조항들이 문제가 될지를 사전에 체크했었어야지 라고 이제 질타 아닌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송영묵 국방장관이나 얘기해서 B-52기는 이번 훈련에서 빠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맥스 선더 훈련이나 태영호의 발언 자체가 그렇게 세게 반응할 만한 예민한 진짜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고 일종의 핑계인 거죠. 미국 쪽의 매파들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데 옳다구나 한 거지. 아니 그리고 이제 정말 객관적으로 보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꽤 많은 걸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포기하는 것만큼 명확하게 자기들이 얻는 게 있으려면 그냥 실익을 따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얘네들한테는 사실 명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명분 차원에서 너무 얘들이 그냥 손 들고 나오는 것처럼은 안 하는 방식으로 할 테니까 지금 같은 이런 조그만 규모의 아직은 작으니까요. 작은 규모의 이런 갈등 내지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완전한 그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너무 막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맥락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요. 북한 입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모양새는 말 그대로 항복한 느낌. 그렇죠. 굴욕적인 느낌. 요거는 이제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 누구한테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모습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존 볼턴은 예전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거에 자기 약간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형태의 정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한도 그렇게 뭔가 손 들고 나오는 항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곱게 비칠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항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붕괴와 항복을 받아내려고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진짜로 목표가 그거인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뭡니까 진짜 목표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 판을 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떡고물을 자기가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누가 완전히 그냥 공습을 해가지고 초토화시켜가지고 먹지 않는 이상
항복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명제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항복과 붕괴를 얘기한다는 건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붕괴를 얘기한다는 거는 판을 그냥 깨버려가지고 판이 깨져서 생기는 걸로 얻어지는 반대급부를 내가 먹겠다 하는 생각인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판을 깨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명분에 갇혀가지고 별로 그렇게 효과를 못 내다가 뭐 이런 게 생겨서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겠지. 그래서 뭐 언론들이나 뭐 보수 야당들이나 이 지금 북미 남북 관계 뭐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솔솔 바람을 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한국당의 얘기는 그거지. 뒤통수 맞아라. 네. 맞아라. 맞았으면 좋겠다. 맞을 수도 있겠다. 맞아라. 뭐 이거지 지금. 남북한의 평화 체제를 바라는 사람만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누렸던 기득권이 포기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뭐 간단히 보면 자유한국당과 그 기존의 세력들, 또 일본,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어야만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있는 세력들. 얘들은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이걸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늘 고민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주간에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인터뷰를 정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다시 들려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미 관련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문성이 뭐 없기 때문에 일도 없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기 쉬운 사람들 인터뷰를 찾다가 네. 뉴스공장의 5월 18일 그러니까 네. 금요일 날 나왔던 방송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선정을 했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이제 보통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 몇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세현 통일부 장관 같은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 네. 오랜 세월 동안. 또 하나는 이제 행정부서가 아닌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왔던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들. 이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교류를 해오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정통한 의견들을 많이 내주고 계시죠. 네. 또 한 축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미국 내의 정치 역학. 미국 내에서 분명히 트럼프가 자기 혼자 왕이 아니잖아요. 그 정치 역학들에 대해서 비교적 냉철하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파트. 요 파트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뉴스공장에 나왔던 인터뷰는 김준영 교수님, 한동대 김준영 교수가 외교 그리고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특히 미국 내의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들을 만한 해설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인터뷰 내용을 듣고요.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만 틀면 나오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랄까요, 진짜 전문가가 걸러지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종편에 여기저기에 그 남북 문제 전문가라고 참 많이들 나왔습니다. 많이들 나왔는데 결국 점점점 좁혀져서 몇 분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신 말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맞았나 틀렸나 나오는데 그중에서 살아남으신 분입니다. 저도 곧 걸러질지 모릅니다. 자, 백악관이 이제 리비아 모델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네. 이거는 일단 볼턴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인 거죠, 그죠? 볼턴 개인에게 보자면. 네. 형식적으로 그렇고. 네, 다행인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뭐 사실 충분히 할 말을 한 건데 미국이 그걸 되받아쳐가지고 이게 싸움이 되기 시작했다면 굉장히 큰 곤란이 있을 뻔했는데 적어도 미국이 저렇게 나온 게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 과거의 미국 같으면 힘으로 누르려고 했을 텐데. 네네네. 저도 이렇게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옆에 세워놓고 리비아 모델 아니라고 말하는 파격까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예. 예. 어제하고 그저께 트위터에서 혹시라도 말싸움을 걸까봐 상당히 초조했습니다, 저도. 근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트럼프 모델이라는 게 뭘까요? 예. 지금 뭐 일본에서도 뭐 뉴스가 나오고 무슨 일부 미사일을 내보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테러국 지원 뭐 풀어주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트럼프 모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때까지 뉴스를 종합하자면. 아니 어제 세라 허커비 대변인이 말을 했잖아요. 정해진 게 없다고. 네. 정해진 게 없다. 트럼프 모델은 리비아 모델 아닌 게 다 트럼프 모델인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근데
이제 미뤄봐 앞으로 이제 아마 이 모델이라는 말이 이제 쓰이게는 될 텐데요. 네. 리비아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포기한 다음에 그렇죠. 북한한테 보상하는 거니까 네. 그게 아니라면 네. 결국 보상을 북한이 원하는 시점이나 일방적으로 북한이 포기한 다음에 하지 않겠다는 걸 포괄적으로 그렇죠. 포함한다고 할 수 있죠. 네. 원래 리비아의 핵심은 다 포기한 다음에 해줄게였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합의를 한다면 미국이 사실 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리비아 모델은 자기들이 지금 합의 전에 이렇게 다 포기하면 미국이 잘 해주겠지 하면서 일방적으로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합의도 아니에요. 네. 그건 사실. 합의도 아니었습니다. 네, 항복이지 그냥. 그렇죠. 항복을 한 거죠. 네. 그런데 항복하는데도 안 주니까 사실상 이제 나중에 당황하게 된 건데. 네. 근데 뭐 북한은 이건 안 된다고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볼턴은 계속 리비아 모델 얘기해서 북한에 한번 욱한 것이고. 근데 이 부분 좀 걱정하는 거는 제가요. 네. 지난번에 이제 폼페오가 2번 갔고 첫 번째 갔을 때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예. 그 전에 이미 북한이 이제 ICBM이나 동결 조치는 했단 말이에요. 모라토리엄이라고 얘기하죠. 예, 예. 그런데 가서 이제 성공적이라는 분위기를 보여준 거는 뭐냐면 가장 민감한 사찰 부분이나 금정 부분을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가정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걸 좀 더 앞서서 뭔가를 폐기하는 것까지 지금 북한이 뭐냐면 좀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예. 사찰은 기본이고 일부 가진 핵이라든지 ICBM에 대해서 폐기나 해외 이전 같은 것들을 좀 끌어낼 수 있었는데 예. 이번에 볼턴이 그걸 너무 건드려가지고 다시 말해서 북한은 그걸 가지고 미국까지 가져와서 완전히 무장 해제시킨다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미국으로는 당황스러운 북한은 지금 오히려 그걸 못하게 돼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걸 해버리면 북한이 굴복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트럼프로서는 곤혹스러운 게 더 받아낼 수 있었는데 볼턴이 오버하는 바람에 이걸 오히려 주기가 힘들게 돼버린 상황이 이게 좀 걱정됩니다. 아하. 원래 교수님이 예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핵 사찰이나 혹은 ICBM 일부 전부는 아니더라도 네네. 일부를 해외로 여기서 뭐 해외가 꼭 미국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죠. 내보내고 그리고 그 대가로 아마도 뭐 테러 지원국 해제라든가 또는 뭐 IMF를 가입해서 국제기금 조성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반이 되는 조치가 있지 않겠냐, 주고받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웬만해서는 우리 그거 못한다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걸 다시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대내적으로 이걸 다 밝힌 상황에서 네. 이때까지 아무리 북한이 독재국가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핵무력 완성과 강하게 나왔고 결국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명예롭게 또는 자발적으로 폐기하는 모습으로 맞습니다. 가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밀어붙여서 자기들이 구걸하거나 또는 김기관이 얘기한 것처럼 돈 주고 팔아먹는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미국이 너무 세심하지 못하게 밀어붙인 거고 여기에 일종의 저는 트럼프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확실히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지금 볼턴이랑. 근데 이 차후에 만약에 볼턴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이 기싸움에 또 지쳐서 또 트럼프가 또 이거를 이제 세게 받고 나오면은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아직까지 완전히 내관이 재건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결의 방향성은 잡히긴 했는데 네. 트럼프도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고요. 예. 네네. 북한도 자존심은 세계 둘째가라면 서러운 상태인데 더군다나 지금 체제 전철을 걸고 선제적으로 명예롭게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폐기하고 스스로 국제사회로 스스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를 미국에서는 자기들이 굴복시켰다라는 모양새 미국의 어떤 볼턴은 특히 굴복시켰다라고 자기가 해냈다고 자꾸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광을 판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미국에서 나온 한 분석 중에 하나는 볼턴의 방법은 네안데르탈인식의 방법이다. 저도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밖에 모른다. 정확한 지적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항상 그래왔어요 볼턴은. 예. 네네. 일부러 배드캅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볼턴은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항상.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폼페이오한테 라이벌 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네네네. 여기서 그러면 우려하시는 바는 트럼프가 이제 미국 그 북한의 이런저런 잔 펀치 내지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니까 트럼프도 받아들인 셈인데 이게 자꾸 오면 트럼프 성격상 욱할 수도 있고 북한도 미국에서 만족스러운 그 반응이 아니면 우리 지난번에 약속한 거 못해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이게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거나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큰 이벤트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폼페이오를 보내서 두 분의 그것들을 이루어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면 사실 이제 체면을 세워주는 차원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오히려 이제 망가질 가능성보다는 더 많은데요. 더 많이 조심해야 된다. 더 많은 이제 이것이 좋은 웨이크업 콜이라 그러죠.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브레이크를 나중에를 위해서 한번 잘 거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일 수 없고 오히려 내부의 목소리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 좀 느끼는 바였기 때문에 또 길게 보면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 모두가 다. 또 그나마 다행인 건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우려를 전하겠죠 분명히. 네. 그 점은 다행입니다. 네. 자, 그 정상회담이 오히려 뭘 하나 했었는데 오히려 정상회담에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뭐 크게 아젠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한국이 중간에 있다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존재감 과시인데 이번에는 뭔가 확실히 또 아젠다가 생긴 것이죠. 네. 가서 할 일이 생깁니다. 네. 볼턴은 잘릴까요? 그 부분은 또 자른다는 것이 미국이 또 굴복하는 걸로 보여지기 그렇죠. 때문에 좀 뒤로 좀 물러서지 않을까. 독대 더 이상 안 하는 정도로 도취할까요? 문제는 물러섰을 때 이제 볼턴 같은 사람이 아까 제가 네안데르탈인이라 그랬는데 또 이거를 이제 확실히 자기 소신을 보이면서 또 잘리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면 미국 내부의 이견을 보이는 거니까 또 이것도 사실상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혹은 뭐 언론에 가서 떠들어댄다거나. 그렇죠. 네. 그동안에 나왔던 내부 이야기를 막 떠들어댄다거나. 그러니까 볼턴 얘기가 나오고 이제 북한에서 저런 반응이 나오니까 미국에서 한결같이 봐라. 결국 저게 북한의 진짜 모습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여론이 있으니까 오히려 볼턴이 또 거기에 기대해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더 드러낼 수도 있죠. 맞습니다. 북한도 더 밀어붙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잘 풀고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국회를 보면 여전히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도 뭐 이제 지난주까지는 파행이었는데 지난주 말에 원내대표 간에 이제 합의를 이뤄서 국회는 정상화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열었어. 이게 그 학습 효과인 것 같아. 당장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지금도 파행이야. 하는 꼬라지가. 근데 완전 파행이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다들 하고 있어요, 언론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그렇죠. 일을 아무것도 안 하잖아. 무슨 일을 해? 그래도 출석은 하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 얘들이 나와가지고 출석하는 게. 그렇잖아요? 학교는 나오잖아. 이게 너무 답답해요. 이게 특검을 결국 민주당이 이제 받기로 하면서 뭐 추경하고 의원직 사퇴안이 이제 시한이 5월 14일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처리를 했는데 뭐 그래놓고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에 갑자기 드루킹 옥중서신이 오면서. 야, 옥중서신. 난 이거는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적어도 이제 넬슨 만델라 정도는 써야 되는 이름 아니야? 옥중서신은? 아니야, 그때 옥중서신 많이 와요. 많이 와? 저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제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다 써가지고 오는데 세상이 좋아졌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보통 편지를 바깥으로 보낼 때 요주의 인물들은 다 살펴봐요. 들어가는 편지, 나가는 편지를 다 살펴보고 아주 세게 하면 그 권한이 교도소장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안 보내면, 그리고 면회도 정해져 있는 게 규칙이 있지만 그것도 불허하면 방법이 없어요. 교도소장 권한이야.
그렇구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조선일보 그냥 갔다는 얘기는 잘 안 보거나 내지는 그만큼 인권을 보장해준다는 얘기의 반증이기 때문에 그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부 황교안 뭐 이런 체제 내에서는 택도 없을 일이에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들만 터트리고 본인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절대 공개 안 하고 안 보냈겠죠. 거꾸로 되겠다 그러면 아예 안 나갔을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편지를 누가 잡혀가가지고 네. 야당 내지는 뭐 한겨레 이런 데다가 썼다. 나가겠어요? 편지가 아예 배달이 안 되겠지. 바로 보고되고 지네들이 밖으로 안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거를 스크리닝을 꼼꼼하게 안 한다는 얘기지. 아니면 하더라도 책 잡힐 수 있으니까 뭐 막지는 내용 않는다. 보고만 하고 그냥 있었다는 얘기일 텐데 네. 조선일보에 어쨌든 뭐 드루킹의 옥중 편지가 막 김경수 의원과의 막 얘기 막 이런 것들이 쫙 나오면서 주로 골자가 본인이 김경수와 오랫동안 댓글 관련해서 협의를 해왔고 같이 일을 했고 실질적으로 매크로도 김경수 보이는 데서 보여줬고 네. 공직 자리도 맡기로 해주고 몇 자리를 약속했었다 이런 얘기들이라고요. 이제 네. 대선급으로 이거를 끌어올리겠다는 심산인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이게 과연 진실일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신뢰가 잘 안 가고 그게 보도됐다는 매체가 또 조선일보라는 게 네. 전 참 신뢰도를 많이 이제 잃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드루킹도 네. 아는 거죠. 요거를 세게 붙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데 중에 어디가 좋을 것이냐. 그래도 아직은 제일 화력이 센 데가 조선일보다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한 걸 테고 역시나 잘 받아가지고 일면에다가 막 하고 또 TV조선에서 막 뭐 난리가 나고 네 그죠? 입에 거품 물고. 네. 근데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황당무계한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얼마든지 조사해라. 네. 난 다 극복해서 이겨낼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로 경남도지사 선거판에 뭔가 이제 뭐 변동이 생기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지율이 뭐 공고합니다. 저는 여전히 언론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게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죠. 이제 뭐 국회 얘기에서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뭐 3주 그 정도 남았죠.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제일 첫 번째가 일단 경남도지사 선거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여기서 드루킹 편지 뭐 등등 게다가 특검 전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보수야당이 또 얼마나 거품을 물 것이냐. 일단 특검과 뭐 지방선거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고 왜냐하면 이제 특검을 임명하는 거서부터 특검 사무실 이제 구하는 거 그래서 사무실 구하면 이제 특검보랑 뭐 사람들 뽑는 거 뭐 그런 거를 물리적으로 마련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검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돌아갈 거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제 특검이 됐다. 이 사안 자체가 지난번 대선이 조직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막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애들이 지금 돼 있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 그렇죠. 그 정도죠. 네. 드루킹 편지도 뭐 그런 거의 일환이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공작을 하겠죠. 공작인지 진실인지 뭐 제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죠. 이 이슈가 댓글 이슈는 물 묻은 휴지라니까. 불이 안 붙어. 열심히 붙여봐. 지금 막 이제 거기다가 신나 끼얹고 막 어떻게 휘발유 끼얹고 막 이러고 있어요. 붙이려고 쉽지 않을 거예요. 해보세요. 네. 또 하나는 경기도지사. 예, 요쪽이 또 관심 가지고 지켜봤던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작은 뇌관이긴 했지만 그렇죠. 터지기 시작했죠. 남경필과 이재명. 네. 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이제 본인의 형과 형수에게 했던 욕설, 녹취된 파일들, 요걸 가지고 예전부터 사실은 이제 알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뭐 안희정 이렇게 이제 했을 때에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는 저런 면모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고 반대파들이 많이 공격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전히 그게 사그러들지 않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주요하게 사용하게 되는 공격 포인트로 지금 본격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셨어요 혹시? 욕설 내용을 직접 들어보진 않고 저도 그때 이제 뭐 저 녹취록이랑 내용만 이렇게 보고 왜 그랬는지 해명 정도 보고 그 이후에 이번에 불거졌을 때는 그때 그 내용이겠거니 하고 안 봤거든요. 그 내용 그대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예전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격 한 차 받을 때 그러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막 그거 한마디로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지금 형국인 거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이제 유권자들이나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굳이 저 내용을 내가 알고 싶지 않다.
감정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저 내용을 내가 왜 들어야 되냐. 그렇죠. 네. 뭐 그 말씀 맞고. 네. 저는 보면서 어떤 포인트가 재밌었냐면, 야 저거를 어떻게 해명할 거야. 지저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니까 네. 늘 아픈 이제 고리였잖아요. 그렇죠. 형이 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도 많이 하고 형수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맞아도 그거를 막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일종의 네거티브니까 그렇죠. 태도와 자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것 같은 정리가 됐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좀 정리됐죠. 엄마를 욕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가 네. 되면 정리가 되는 거지. 아 그래. 엄마를 욕하는 걸 넘어서 엄마를 때렸잖아요. 네. 아니 엄마를 때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면 그걸로 그냥 아 그래.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되는 면이 있어서 내용을 막 무슨 내용을 했고 뭐 욕을 했고 뭐 이런 거가 있기 전에 그냥 딱 한 방에 정리되는 구도가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지지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별 영향이 없어요. 네. 이거를 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먼저 불을 지폈어요. 이 파일을 들고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유세장에서 틀겠다. 야,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 우리 홍 오빠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저열하잖아. 네. 그러니까 남경필은 그 전에도 본인이 네거티브 선거전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 발목을 지금 잡은 형국이 됐어요. 코너에 몰렸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제 워낙 안 나오니까 이거라도 하자. 네거티브 없이 사실 선거가 쉽지 않은 면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본인이 그걸 안 했다고 자랑스럽게 막 얘기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사실 할 말도 없게 됐고 여러모로 조금 모양새가 안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번 뭐 선거판이 뒤집어질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그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어쨌건 정치적으로 소중한 자산이기도 해요. 저에게는 본인이 저질렀던 과오나 실수나 또는 어떤 스스로의 성정 속에서 다스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큰 정치,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늘 항상 고민하며 성찰해야 한다. 그래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달걀 피습을 당했는데 달걀 맞고 뺨 맞고. 근데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폭력은 안 됩니다. 달걀 던지고 뺨 때리고 있는 게 뭐 사실상 물리적으로 큰 타격은 없지만 저래도 된다라는 사인 같은 게 되면 앞으로 어떤 폭력이 나올지 몰라요. 안 되죠. 큰 타격이 있거나 없거나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의 어떤 안위, 또 치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안정된 나라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이니까요. 그렇죠. 다른 국가들을 보면 뭐 정치인들 암살, 피습 뭐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탈당을 했죠. 그래서 현재 무소속입니다. 근데 원희룡 지사와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에요.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원희룡은 내가 지사가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죠. 그래서 이 정치인을 어떤 색깔로 봐야 할 것이냐. 요게 또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렇죠. 약간 이제 뭐 그 한나라당 있을 때부터 소장파라고 항상 불렸던 사람이어서 근데 남경필하고는 또 궤가 조금 다른 면이 있잖아요. 유심히 조금 지켜보고 있는 거긴 한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본인한테는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렇죠. 정치 공학적으로만 뭐 선거 공학적으로만 보면 실보다는 득이 커요. 그래서 제주도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 이제 지켜볼 포인트. 또 하나는 서울시장. 여기는 거의 승패는 결정됐다고 봐요. 그렇죠. 박원순 현 시장이 60%를 넘었습니다. 지지율이. 이 정도 원사이드하게 지지율 나오는 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어. 근데 워낙 뭐 그냥 일을 아주 특별하게 막 지적을 막 할 만큼 무슨 뭐 청계천처럼 이렇게 막 랜드마크를 만들고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사람들이 느낄만하게 행정을 잘했다라는 거에서는 뭐 크게 의견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박원순 시장이 이제 재선 시장이잖아요. 이미 일을 잘해왔고 서울시를 잘 만들었다라는 그런 업적적인 부분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지지율이에요. 60%는. 그렇죠. 분명히 여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바람들이 포함된 지지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으로 보면 김문수, 안철수가 10% 초반대에서 지금 올망졸망하게 있습니다. 지금 저 안철수 후보는 본인에게 모든 것이 다 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양반아. 약간 저 허경영 같기도 하고 어떡하면 좋아.
사실 이 두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뭘 하고 있다는 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선거운동이 보도되지도 않고. 야, 그거 봤어요? 안철수 후보가 출근 인사하려고 네. 전철역에 나왔는데 지각했어. 아. 그래가지고 노원에서 8시 40분에 이제 노원에서 내려왔지. 앞에. 그 시청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 8시 40분에 도착해서 막 사람들 출근할 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쳤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근데 9시 10분인가 20분에 도착했어. 그럼 없지. 그래서 다 출근해가지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그냥 뻘쭘하게 서 있다 갔거든요. 우두커니 한 몇 분 서 있다 갔구나. 네.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동부간선도로가 막혀가지고 그 시간을 계산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면 출퇴근 안 해본 사람이구나. 출퇴근 안 해봤죠. 당신이 무슨 시장을 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캠프라는 거는 출퇴근 안 해봤기 때문에 늦는 일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실수가 벌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로 시간 차고 한 거야 그날. 네. 근데 바라보는 우리 같은 유권자들의 눈에 볼 때는 야 네가 그래 출퇴근이란 걸 해봤겠냐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그만큼 절박하지 않은 거지. 생각해봐. 8시 40분에 나와서 악수할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6시부터 가야지 뭔 소리야. 아니 적어도 뭐 한 7시 정도는 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자기가 만약 정말로 막 이렇게 좀 밑바닥부터 뛰어다녀서 사람들을 만나겠다. 네. 옛날에 이재호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닌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에이 그게 8시 40분에 시간 맞춰가지고 거기서 딱 20분 동안 하고 사진 찍고 이거 할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서울시장을 진지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일단 뭐 그렇게 될 거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적은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해서 나의 그 인지도 내지는 그쵸. 급을 조금 이렇게 한번 지켜보겠다. 2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음번에 이제 뭔가 큰 거를 할 때 계속 이어가 보겠다. 이런 생각 정도 있지 않을까. 허접한 거물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방금 김프로 얘기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봤고요. 근데 그런 얄팍한 수가 시민들의 눈에 안 보이느냐? 너무 정확히 보여. 네, 얄팍하게 머리를 굴리면 되게 다 보입니다. 네. 네.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문수, 안철수가 은근한 교감들을 서로 말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코미디 같아. 보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막 추파 던지고 은근히 받고 막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약간 동을 떴어요. 뭐 경쟁자긴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와 뭐 어떤 확고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보인다. 살짝 던진 거지. 그랬더니 추파를. 안철수 후보가 지금 나보고 적폐 세력과 손잡으란 말이냐. 그럴 일은 없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뒤에 보면 또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처럼 그렇게 완고한 이런 포지션은 아니고 둘 다 약간 여지를 남겨두면서 뭔가 이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글쎄요. 네.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 과연 둘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제 김프로는 두 사람의 성격과 캐릭터 때문에 결국은 무산될 것이다. 무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네. 저는 되지 않을까. 그래요. 사이에. 막판에는 된다. 누구로? 뭐 안철수죠. 안철수로? 네. 아 그래요? 네. 자유한국당이 그걸 내놓는다고? 된다면 안철수고 안 된다면 꽝이고 저는 이렇게 봐요. 네. 당락과 관계없는 관전 포인트다. 그렇지. 이게 얘네가 전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두 사람이 합쳐질 것이냐 누구로 합쳐질 것이냐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안 합쳐질 거라고 보는데 여기 만약 합쳐진다 그러면 그 속내가 약간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빗나가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이걸 버린다고? 안철수한테 이걸 바치면서 버린다고? 그럼 어떤 심사로 이걸 버릴까? 그게 아직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한번 해석하는데 해석의 재미가 또 굉장한 공을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약간 예비 재미 같이 좀 있고 이 지방선거 이후에 그 지방선거 후일담들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그 재미 포인트. 네, 그거는 이뤄질지 한번 보고요. 네. 유승민과 안철수가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붙었죠. 이 집안이 참 초가 삼간 한 집에 몰려 살면서 이렇게 찌그락찌그락 하나 몰라. 처음부터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불 보듯 뻔히 원래 이제 생각하던 것들이 이뤄지고 있어서 정말 너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상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소소한 부분에서는 뭐 광역단체장 후보나 이런 공천들에서 뭐 그런 물밑 다툼 정도가 그렇다 치는데 비교적 조금 선명하게 드러났던 포인트가 노원병의 이준석, 그렇죠. 재보궐. 당사자는 지금 막 뭐 글 쓰고 난리 났던데. 네. 후보가 이제 원래는 안철수는 이준석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노원병 재보궐 때 둘이 붙었었잖아요. 붙었었죠. 네. 안철수 측에 원래는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안철수 후보의 부인. 그분이 이제 노원병에서 출마한다. 그래서 지역구를 다 다져왔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퇴하신 경기대 무슨 교수님을 안철수 측에서 전략 공천을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은근히 있었나 봐요. 근데 이준석이 오랜 시간 동안 거기다 공을 들였고 또 유승민의 퀴즈잖아. 그렇죠. 현재. 이준석 씨도 참 웃겨. 원래 박근혜 퀴즈였는데 손수조 이준석 해가지고 그랬잖아. 손수조는 어디 갔을까? 손수조는 글쎄요. 참 부산에 어디 계시겠지. 네. 안철수 측의 전략 공천 대상자랑 이준석 후보가 둘을 놓고 물밑 경쟁 비스름하게 감정 싸움을 좀 하다가 이 경기대 교수가 자진 출마 포기를 하면서 이준석 후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근데 왜 후보를 아직 확정하지 않느냐. 요런 설왕설래가 좀 있다가 본격적으로 최근에 이제 붐업이 되는 이슈가 뭐냐면 송파. 송파을에 손학규 상임고문이 출마를 해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전부터 얘기를 했었다는 거지. 바른정당 내에 손고문이 출마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대. 박종진 씨 난리 났어요. 지금 막 난리 났어 거기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분인데. 그렇지. 그분이 예전에 이제 그 언론에 계실 때도 회사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한번 시끄러웠거든요. 왜냐면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사로 이제 돌아오는 그것 때문에 계속 다녔던 회사에서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럴걸요. MBN을 다니다가 공천을 받으려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다가 안 되고 다시 아마 들어가면서 이제 뭐 앵커를 하고 뭐 그때 이제 뭐 박정진의 쾌도난마 이런 것 때문에 뭐 채널 A로 또 갔다 뭐 하여튼 복잡했어요. 그거 하고 얽혀서 본인이 이제 MBN에서는 나름 그래도 계속 이렇게 잘 키워주려고 했는 모양이죠. 그분이 이제 자녀들도 좀 많거든요. 메인 앵커로 키우려고 좀 전략적으로 사내에서 좀 보고 있던 인재였던 아니 그런 걸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잘 챙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회사에서 좀 잘 챙겨주려고 나름 그래도 신경을 써줬는데 의리를 지키지 않고 뭔가 손익에 따라서 그냥 획획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니까 이제 화가 좀 난 거죠. 인간적으로 조금 회사에서도 그렇겠네요. 회사에서는 인간적으로 좀 실망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막 시끄러웠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당 저렇게 되고 막 돌다가 결국은 바른미래당의 자리를 잡아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막 정론직필을 하면서 제대로 뭔가 앵커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인지도를 조금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쾌도난마 방송하던 걸 생각해보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내용을 보면 요 타이밍에서는 요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보면서 이게 궁금한데 자꾸 맥락에 안 맞게 다른 얘기만 하고 막 이래가지고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느낌으로 막 이제 프로그램 보고 답답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 평이 많았단 말이에요. 맞았죠. 어쨌든 근데 그런 이제 행보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뭔가를 한번 좀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기회를 좀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폭탄 맞았지 지금. 나름대로는 그래서 송파 가가지고 막 시장 돌아다니고 하다가 안철수가 뜬금없이 손고문이 출마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손학규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인가요? 안철수 서울시 후보 어쩌고 무슨 맡고 있는데 본인이 나오겠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 손학규 같은 사이즈의 정치인이 송파을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바른미래당 가서 뭐 하자는 거야. 하실 게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라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손학규 본인 두 사람이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또 유승민은 무슨 소리야. 손학규 고문이 왜 출마를 해. 정정당당하게 경선으로 해야지. 이러면서 붙는 형세예요. 아유 여기 지금 복잡해요. 복잡해. 그 사이즈도 작은데 자기들끼리 막 난리 났어. 누가 나와도 안 될 것 같은데 손학규 나와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배현진보다 적지 않을까요? 좋겠지. 안철수, 유승민은 예상했던 그대로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민주당은 견제 없는 약간 1등을 가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심지어 TK 지역 대구 경북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살짝 앞서는 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말 다 했지. 심지어 TK에서 저 정도인데. 제가 그래서 입장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여태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철수에 대한 그래도 제대로 역할을 좀 잘 배우셔가지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농담을 한 70% 섞고 진심을 한 5%좀 섞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할 말 없을 때 지나가는 말로 제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분량 때우기 그렇지 했었는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댓글에 그것도 진짜로 알아듣고 막 실망이라고 하신 분들 계신데 뭐 하여튼 그렇게 제가 계속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바람을 바꿔가지고 다른 이제 변화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출마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이제 그만하세요. 다른 일을 합시다. 돈도 많고 네.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정치판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겪었던 뭐 이런 게 나름의 이제 뭐 이렇게 좀 인생에서 보자 그러면 실패도 한 번씩 해보는 거 괜찮거든요. 이 정도가 실패겠어. 네. 아니 어쨌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거를 못 얻은 거니까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절치부심해가지고 정말로 본인이 이 내적 성장을 이루셔서 다른 일로 사회에 그래요. 좀 이익이 되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일을 조금 하시면 좋겠다. 국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 정치 말고도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떼오기 5%하고 네. 진심 95% 담아가지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선거는 본인한테 안 맞아. 그렇지. 안 맞아. 맞는 거를 해야지. 만약에 본인이 자질도 있고 정치를 해야 될 인물인데 운이 없어서 그러면 좀 버티라고 하고 싶어요. 네.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무리 봐도 안 맞아. 김프로가 이거 국가대표 나가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뛰는 거 똑같은 거야. 느낌이 오네요. 그렇지. 네. 월드컵 나가가지고 네. 불행한 분 한 분 계시잖아요. 현영민이라고. 현영민. 23번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그라운드를 못 밟았어요. 축덕들 사이에서는 오줌만 넣고 군면제 받았다. 그렇지. 네. 군 면제는 받았는데 네. 그렇잖아요. 별로 보기 안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네. 이게 좀 그래요. 그만합시다. 거기는 아니야. 다른 거를 찾아봅시다. 저희 얘기를 뭐 들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뭘 찾아야 되느냐? 전화 주세요. 제가 상담해드릴게. 이야. 무료로 상담해드릴게. 전화 오면 꼭 얘기해 주세요. 알았어요. 너무 궁금하네. 제가 꼭 상담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잊혀진 그분. 너무 잊혀졌어.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줘. M to the B. 네. MB가 네. 이제 사실상 이제 무릎을 꿇은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그런 사인인 거예요, 아니면 뭐 희망사항인 거예요? 23일 날 재판이 이제 본인이 출석하는 이제 공판이 처음 이제 열리는데 다음 주 수요일. 그렇죠. 재판이 보통 열리기 전에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쟁점이 어떻게 되느냐, 증거를 뭐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증거를 검찰이 제출을 이제 증거를 하잖아요. 그럼 난 저 인정 못한다. 그렇게 되면 그래? 그러면 저 진술을 한 그럼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증인으로 누구를 부를 건지 쭉 정하고 증인 불러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전부 다 인정했어요. 동의했어요. MB 측에서. 그렇죠. 보통은 박근혜는 검찰이 제출한 이제 증거라고 하면 검찰에 나와가지고 진술한 사람들, 이제 신문조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인정한다 그러면 그거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걸 가지고 심판을 보는 건데 그걸 인정 못한다. 아니 저거는 검찰이 회유를 했든가 아니면 저 사람이 검찰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거는 판사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래서 재판 때 증인들을 그렇게 불렀던 거구만.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다 부동의했어. 동의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다 불러야 되니까 네. 그 사람들 다 부르면 쓸데없이 뭐 확인하고 어디 사세요 뭐 해가지고 다 물어보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시간 걸리잖아요. 졸라 걸리겠네요. 그래서 네. 시간을 끌려고 다 부동의하고 진행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혹시 라고 걱정을 좀 했는데 전부 다 동의했어요. 오. 그럼 증인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네. 근데 혐의를 지금 공식적으로는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이 사실이 아니고 뭐 다르고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그 논리적으로 치자면 부동의에 맞는 거 아니야? 부동의하고 네. 사람을 불러야 돼요. 그럼 나는 반론할 게 있으니까 네. 제가 거짓말을 한 거니까 판사님 보세요. 앞에다 세워놓고 제가 너 이렇게 했잖아요. 물어보면 걔가 어버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진술했던 거를 효력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게 더 효력이 있어요. 네. 그 이전에 검찰에서 얘기했던 거는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부동의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수순을 안 밟았다는 얘기니까 그럼 사실상 혐의를 다 인정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항복이라는 기사가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도 부동의를 안 하고 증인을 안 부른다는 얘기는 그냥 여태까지 나와서 얘기한 사람들이 말이 다 맞다. 내지는 그냥 그 말 해놓은 거 가지고 내가 한번 다퉈보겠다라는 거니까 안 다투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 양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러는 이유가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김윤홍 여사라도 좀 구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다 작살날 수 있겠다. 이시영 씨도 사실상 지금 혐의 받는 게 있고. 이시영도 있고 뭐 이상주 변호사도 있고 일가 지금 가족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네.
내가 다 안고 갈 테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그냥 사정을 봐주시오라고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생각지 못한 가족인데요. 그렇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들쑤시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시영 씨하고 이상주 변호사는 이제 다른 혐의가 적용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직접적으로 김윤욱 여사 같은 경우에는 받았던 돈 중에 특활비 중에 일부 뭐 4억 원인가요? 몇억 원을 본인이 직접 받은 순방 가가지고 뭐 할 때 뭐 썼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난 잘 모른다. 그냥 남편이 줘서 그냥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MB가 다 안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MB가 다 안고 가는 걸로 정리를 한 게 아닌가. 하여튼 뭐 무슨 속내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다 동의했다. 네. 요 팩트는 확인된 거네요. 그 새로운 해석을 하나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만 네. 변호사비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걸 해주려면 부동의 해가지고 질문 만들고 막 이렇게 하려면 변호사가 지금 있는 사람들의 요 비용으로 될 것이냐. 더 들겠지. 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거는 하려면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듭니다. 따블은 들겠지. 고민을 한 거지. 그랬어 봐. 그래? 돈 쓸 일인가 이게? 그냥 내가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어차피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스 내 거 되면 그거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해보면 이게 훨씬 이익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설득력 있네요. 그렇지. 네. 오히려 내가 지금 다스를 이렇게 다 살고 먹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왜냐면 본인이 막 주장해가지고 만에 하나 다스도 될 게 아닌 게 되고 본인이 이거대로 살고 그럼 어떡할 거야? 정말 돈으로 모든 걸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그럴 바에야 내가 변호사비도 아끼고 좀 뭐 살고 다스 내 거 되고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김윤옥도 들어와 있고 식구들이 다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가 쓸 거예요? 누가 한 놈이 밖에서 혹 하고 안 되잖아. 나는 어쩔 수 없고 밖에서라도 쓰고 나중에 그렇게 이제 돈 쓰다가 세상 바뀌고 어떻게 되면 싸게 해가지고 나도 어떻게 가석방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구치소에서 몇 달 사셨잖아요 지금. 네. 맞을까? 잘 맞을까? 의외로 굉장히 구치소 체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가 어디서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잘 지내신대. 엄청 건강하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살만한데? 그러니까 그냥 살지 뭐. 이러실 수도 있다. 계산을 해보면 내가 사는 거가 다스 이거 오가고 계산하면 괜찮다. 장사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비용을 아껴야 돼. 변호사비 괜히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해봐야 뭘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아껴.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네. MB는 23일 날 첫 재판이 있다 치고 그때 나와서 이제 본인이 모두 진술을 하거든요. 네. 뭐라고 얘기할지가 이제 주목이 되긴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이제 다 안 두시니까. 이 날짜가요 23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22일 날이 저기 한미 정상회담이거든. 그게 이제 시차 때문에 23일 날 뉴스 나올 거란 말이야. 저 뒤쯤에 나오겠지. 싹 다 덮이고 끝날 거란 말이지. 여러모로 좀 사람들이 너무 기억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한 꼭다리씩은 기억해드리고 갑시다. 네. MB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MB의 계산이 착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문 대통령이 최근에 불법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탈세 부분에서 근절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어요. 네. 해외 범죄 수익 환수 조사단이 신설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어떤 맥락하에서 나온 거냐에 대한 해석들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일단은 한진 요즘 타겟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진만으로 타겟을 할 것이냐. 최순실 MB 또 멀리 가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까지 굉장히 뿌리가 깊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MB만 하더라도 이런 별도의 기구가 없으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으로 만약에 머리를 굴려서 막 그걸로만 해석을 하자고 해도 잘 해놔야 나중에 이제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오면 뭐 나쁠 게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그 난리법석을 떨고 막 해서 겨우 이제 최순실 박근혜 1심 막 나오고 막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고 사람들도 관심 훅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 제대로 뭔가를 진행을 하려면 그걸 다 검찰에만 맡겨놓을 수 없고 검찰에 이제 그 환수하는 부서가 신설이 되긴 했는데 그 부서 혼자서 이걸 다 담당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따로 조직이 필요하긴 하죠. 이건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MB가
뭐 다스나 이제 국내 재산 가지고는 좀 말 많지만 해외는 잘 모르니까 좀 살다 나가서 해외 돈으로 먹어야지 생각했었는데 웬걸 해외 재산을 다 환수하고 있네.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뭐 하여튼 MB 안위까지 걱정해 줄 건 아닌 것 같고. 네. 우린 매우 행복하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이제 검난 사태, 검찰총장과 안미연 검사와 이제 수사단, 네. 뭐 지금 거기가 막 이렇게 들이받고 난리가 나고 저희가 지금 녹음을 금요일에 하고 있는데 지금 녹음하고 있는 동안에 검찰 전문 자문단 회의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내용과 해설과 이런 것들을 우리 돼지엄마 내일 시사 코너에서 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뭐 이게 할 얘기가 많기는 한데 서초동 이슈 없다고 하더니 바로 한 주 만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들으신 게 아닌가 검찰에서 김용민 브리핑을 하차하면 안 된다. 김프로가 할 얘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 준비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근데 준비해주신 것 치고 너무 커 사이즈가. 너무 커. 오래 하라고. 너무 커 사이즈가. 그래서 이거 말이 씨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짜리 주신 거야. 굉장히 사안이 큰 사안이에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검찰총장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나가는 게 맞을 텐데 뭐 그러면 이제 총장 또 새로 뽑아야지 뭐 이거의 후폭풍이 좋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뽑힌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도로 보자 그러면 야 문무일도 똑같구나. 문무일 뭐 사람 괜찮다 그러더니 뭐 외압이나 행사하고 뭐 똑같은 사람 역시 검찰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요거는 숨겨있는 백스토리나 내지는 이해하시기에 필요한 다른 사이드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내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난주 이제 인터뷰로 얘기했던 라돈 침대. 네. 라돈 침대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안전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발표가 2번 됐어요. 첫 번째 발표에서는 기준치 이하다라고 발표했는데 5일 만에 뒤집혀서 기준치의 몇십 배를 초과하는 라돈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이게 맞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아마 라돈 침대 뭐 요 관련해가지고 기준도 조금 생길 것 같고요. 9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다시 발표를 했는데 바뀐 원인을 몇 가지 얘기했더라고요. 첫째는 검사 대상이 되는 매트리스죠, 매트리스. 매트리스 자체가 첫 번째 검사 때는 리콜된 제품이었대요. 그러니까 리콜되지 않은 원래 소비자들이 사용했던 제품을 가지고 조사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리콜된 제품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안 나오지. 매트리스를 원래는 시트를 이제 까는 상태 조사를 했대요. 보통 매트리스를 사면 그 위에 시트 깔고 위에 뭐 토퍼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쓰잖아. 근데 첫 번째 조사 때는 그랬는데 두 번째 조사 때는 아예 그런 거 없이 매트리스 알로 그대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렇게 조사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일단 뭐 그렇죠. 네. 그렇게 가정해서 평가를 했더니 기준치 9배가 넘는 방사능이 나왔다고 검사가 발표됐네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숨을 쉬어가지고 매트리스처럼 깔아놓고 뭐 그거를 이제 호흡기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기준 이런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번 일은 사실 새로운 기준들이 정립되는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또 뭐 조사를 잘못했니 해가지고 막 조선일보하고 SBS 싸움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조선일보가 조금 오버한 것 같고요. 기준 자체가 없었던 거라 생겼던 약간의 해프닝? 마치 이제 되도 않는 보도를 해가지고 좀 멀쩡한 기업이 피해를 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조금 썼었는데 조선일보에서. 근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부도덕하게 침대 업체가 한 것이냐, 그것도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뭐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그걸 그냥 기준이 없었으니까 업체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나갈 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아니죠. 실제로 이 매트리스를 썼었던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방사능이 나오는 침대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몇 달을 잔 거잖아요. 내 몸에 어떤 타격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음이온이 나오는 제품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나오게 하려고 뭐 가루를 쓰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생겨난 거라서 아무튼 뭐 침대를 안 쓰는 게 제일 좋은가요? 아니 어떻게 안 써? 저는 맨바닥 좋아하는데. 그래요? 네. 난 딱딱한 바닥이 좋아. 그 침대 안 써 지금 집에서? 쓰지. 쓰잖아. 쓰는데 되던 소리 하지 마 지금. 딱딱한 바닥을 선호해가지고 저는 바닥이 제일 좋아요. 님의 선호도랑은 상관없이요. 침대 많이 씁니다. 저 같은 생활을 하십시오. 라돈 침대가 웬 말이야. 침대를 써서 그래 사람들아.
나돈 이불 나와봐라. 아무튼 이번 주 이슈들을 저희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저희가 다음 주에도 뭐 실시간으로 이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그리고 I my me mine 네. 님께서 이제 정리해주신 여러 가지 저희의 그 부실함들, 지적들 굉장히 정확하시다. 네. 야 훌륭하신데 이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목동으로 오시라고 고기 사드린다고. 저희가 이걸 무슨 그냥 뭐 농담이 아니에요. 네, 농담이나 이렇게 약간 돌려까기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느끼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보완할 수 있을까라고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분은 팟캐스트를 만드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분 최소 팟캐스트계 진중권이다. 까긴 좀 날카롭게 까지만 내용은 정말 정확해요. 네, 내용을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뭐 아프면서도 네. 고마우면서도 이런 문제 의식을 저희가 가지고 네. 계속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고민이 틀리지 않았구나 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거든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냥 재밌자고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자라고 준비는 하지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직이 있어요, 장비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광고주들 고마우신 분들의 힘입어가지고 근근히 그냥 저희가 재밌는 또 다른 일을 저희가 도모하는 일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라 저희 덩치보다 이제 크게 사랑을 해주시는 거라서 저희가 감사는 한데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주시는 것보다 저희가 발전 속도나 개선 속도가 분명히 더딥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은 뭐 안 맞을 수도 있겠으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뭐 저희가 퀄리티 떨어지는 이 방송을 해서 네. 사람들이 왔다가 나가거나 그거는 뭐 어쩔 수 당연하다고 없지 뭐. 봐요. 네. 네.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고요. 그냥 저희가 준비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랑만큼 준비한 만큼 저희가 사랑을 받으면 그것도 과분하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싶잖아요. 네. 알마미마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더 알차게 방송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조금 더딥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당장의 해결책을 내는 게 뭐 그렇죠. 사람 더 쓰면 되고 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더 모아오면 돼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지금 커버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역량을 키울 거냐. 우리 역량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역량이 더 되는 사람 부르거나 아니면 저희 역량을 키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돈이 들고 하나는 시간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이에요. 아직은 저희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저의 역량도 기르면서 준비도 조금 더 하고 네. 뭐 이래야 되는데 저희도 나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저랑 배 감독이랑 열심히 영화 준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런 점들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잘 보내셨길 바라고 그리고 주말에는 편안히 쉬시고 시사야불이 점심 맛있게 드시고 늘어지셔서 들으시고 낮잠 푹 주무신 다음에 월요일날 출근 준비하십시오.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또 시사 주제들 가지고 찾아뵙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